There are 8, count them, 8 subcellular pathologies that are going on in the background in each of your cells all the time, every day, contributing to disease. Now, if you optimize those 8 subcellular pathologies, you'll be 110 playing tennis. If you don't optimize them, you'll be 40 years old on a gurney with 2 stumps, on dialysis waiting for your next stroke. And of course, everything in between. I call them the hateful or grateful 8. Now, these are subcellular pathologies that most of the audience will not have heard of them because everyone ultimately does talk about them. But their doctor does not talk about them. And the reason their doctor does not talk about them is because there's no medicine for any of them. And there's no ICD-11 code for any of them. So the doctor can't bill for them anyway. So here are the 8. Ready? 1, glycation. 2, oxidative stress. 3, mitochondrial dysfunction, which we've been talking about. 4, insulin resistance, which we've been talking about. 5, membrane instability. 6, inflammation. 7, methylation. 8, autophagy. These are the things that are going on in the background underneath the wire that are basically damaging cells and therefore damaging you, and the reason you die. What causes those 8? And the answer is bad food. 러스틱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나쁜 음식은 일부 가공 음식과 음식이라고 말할 수 없는 초가공식품이에요. 채소를 끊고 고기만 먹으면서 깨달은 건데 채식이든 육식이든 둘 다 결국은 제 것이더라고요. 제가 고기를 주로 먹으면서 느꼈던 건강한 증상들은 채식 또는 비건 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생각해보면 보통 어떤 특정한 식단을 할 때 일단 가공식품을 끊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살도 빠지고 몸도 좋아지는 효과가 크게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채식 시작하고는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져서 이거다. 나는 이제부터 평생 채식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했던 것 같네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건 혈당 다이어트가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삶을 실천하기 위한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혈당 다이어트보다 먼저 건강 수명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되어준 이유들을 몇 가지 얘기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저의 인생 목표입니다. 카니보어 다이어트로 시작한 유튜브지만 저의 최종 목표는 건강 수명을 늘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외일 수 있는데 바로 포에버 도그라는 애견의 장수를 위한 책입니다. 저는 이제 18살 된 푸드를 키우고 있어요. 사람도 강아지도 약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60살부터 아프고 골골하다가 죽는 것과 거의 95세 이상까지 건강을 유지하며 살다가 죽는 거는 너무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포에버 도그에서는 최대한 건강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강아지의 건강 수명을 오래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제시하고 있어요. 포에버 도그에서 말하는 건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유전보다는 시기와 영양, 스트레스와 환경, 활동량이었어요. 의외로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타고난 유전이더라고요. 요즘 연구들을 보면 사람의 경우에도 유전보다는 앞의 조건들이 더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경향인 것 같아요. 강아지와 사람의 장수 방법이 아주 비슷해서 강아지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습관을 들이려고 하는 중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대사와 호르몬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알려주시는 로버트 러스틱 박사님과 엘리자베스 브라이트 박사님입니다. 지금도 계속 공부 중이지만 건강 수명을 늘리려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게 건강한 대사인 것 같았어요. 이 두 분이 하시는 이야기의 일정 부분도 안정적인 혈당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요소다 라는 것과 닿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40대 중반이 되어가다 보니 호르몬 건강에도 관심이 많아졌고요. 네 번째는 루틴과 자동화입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초가공식품들을 생각 없이 소비하게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손가락만 몇 번 움직이면 쉽고 간편하게 구색에 맞는 제품들을 살 수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세상이잖아요. 내가 한 선택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의 무의식까지 잠식해버린 마케팅에서 벗어나는 건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나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고 건강한 대사가 되는 몸을 위해서는 나만의 식습관과 루틴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유지한다는 건 결국 나만의 식습관을 스스로 결정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제가 썸네일에 썼던 혈당 다이어트의 결론도
결국은 1인 1 다이어트라고 생각해요. 각자에게 맞는 음식을 찾아내고 내 몸이 원하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음식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게 결국은 진짜 나를 위한 다이어트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얘기가 길었네요. 저는 이 혈당 다이어트 방법을 저의 루틴과 식단 자동화를 만들기 위한 참고서로 사용해 보기로 했어요. 그럼 글루코스 혁명 혈당 다이어트 총정리 플러스 알파 시작해 볼게요. 이 책을 쓴 저자는 프랑스 출신의 생화학자 제시 인차우스페라는 사람이에요. 머리도 좋고 미인이고 키도 크고 여러모로 과학자답지 않은 외모 때문에 과학자가 맞느냐는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19살 때 하와이 여행 중에 폭포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척추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정신적인 트라우마까지 생겨서 고생하다가 연속 혈당 측정기를 알게 되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이게 내 몸과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걸 깨닫고 안정적인 혈당 수치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어요. 제시는 다이어트를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나 마케팅 수단들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책을 읽고 인터뷰 영상들을 보다 보니 제시가 원하는 건 단순히 살을 빼는 게 목표가 아니라 식습관을 비롯한 생활 방식의 변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삶의 행복을 찾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제시 인차우스페는 인스타그램에서는 글루코스 여신이라는 채널에서 활동 중입니다. 눈만 돌리면 보이고 들리는 거의 모든 곳에서 접할 수 있는 다이어트 광고들은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왠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살찌는 내가 이상한 체질인 것 같고 단기간에 살 안 빠지면 포기하게 되고 그럴수록 점점 더 다이어트약이나 제품들에 의지하고 싶어지고요. 여러분은 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광고를 볼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광고 좀 그만해. 그렇게 진짜 다 고소해버릴 거예요. 그동안 먹고 싶은 걸 이라는 말을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라고 착각하고 살아온 제 자신을 보면서 이 말이 마치 착시현상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먹고 싶은 걸 한 입씩만 먹어야 살이 안 찌는 거였구나 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는 슬픈 사실. 혈당 다이어트를 정리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들이 있어서 간단히 정리하고 가려고 해요. 먼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영양소는 크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나누어지는 다량 영양소와 비타민, 미네랄 등의 미량 영양소로 나눠져요. 그리고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는 항영양소라는 물질들도 있죠. 오늘은 혈당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의 기본인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탄수화물은 이렇게 4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간단하게는 단순당과 복합당 2가지로 나뉘고요. 설탕, 과당처럼 소화 흡수가 빠른 걸 단순당, 녹말, 섬유질처럼 소화 흡수에 그나마 시간이 좀 걸리거나 아예 흡수되지 않는 걸 복합당이라고 해요. 설탕이나 과일,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 같은 당류를 섭취하면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로 분해되는데 이 중에 사용하고 남는 포도당은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으로 저장되고 그러고도 남은 건 중상지방으로 저장돼요. 과당은 흡수되는 즉시 간으로 가서 대사를 거치게 되는데 남는 건 그대로 간의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특히 과당의 처리 과정은 알코올과 같은데요. 어느 순간부터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과 어린 아이들에게도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과잉 섭취한 과당이라고 해요. 그러니 액상과당과 정제과당, 콘시럽은 절대 노노. 아직까지는 그때그때 과당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피검사로 알 수 있는 당화혈색소 검사 수치가 높다거나 지방간이 있다면 과당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방간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 영상 기억하세요? And if your liver doesn't work, you're screwed. 우리 몸의 대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간이 망가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당뇨가 오게 됩니다. 당뇨는 이제 말 안 해도 아시죠? 이번엔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미토콘드리아는 살아있는 생물의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세포 내 소기관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을 바로 에너지로 쓰는 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가 포도당을 ATP라는 화합물로 변환시켜줘야 해요. 그런데 미토콘드리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번에 많은 당을 섭취하거나 나쁜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뚝 떨어져서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돼버려요. 마치 오래 쓴 핸드폰처럼 완전히 충전해도 70, 80%까지만 충전되는 배터리처럼 된다는 거죠. 처음에 보셨던 영상에도 혈당 다이어트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당화라는 과정인데요. 당화는 우리를 늙고 병들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로 꼽혀요. 특히 과당은 포도당보다 10배 빠르게 당화를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데미지가 훨씬 크다는 의미겠죠? 피검사로 알아볼 수 있는 HbA1c, 당화혈색소는 수치가 높을수록 몸 안에서 당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정제과당, 액상과당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잠깐 혈당 스파이크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갈게요. 이 많은 증상들 중에서도 특히 만성피로와 단 음식이 땡기는 증상이 있다면 이미 혈당 조절 기능과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Carbohydrates are entertainment, they're not nutrition. You don't need carbohydrates, your bodies can generate carbohydrates. Well, we really don't need sugar. We don't need to eat sweet foods at all. It's really just for pleasure. Your body doesn't need that amount of glucose, that amount of sugar. 포에버 도그라는 책에서도 탄수화물은 필수 영양소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걸 보면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으로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혈당 다이어트는 혈당 스파이크를 최소화하며 먹는 법이기는 하지만 만능은 아니에요. 운동 역시 과잉 당 섭취나 나쁜 음식으로 인한 손상을 100% 막아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 관리하는 식습관과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관리하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혈당 스파이크를 최소화하며 먹는 법 8가지 알아볼게요. 1. 아침 식사는 짭짤하거나 담백한 것으로 시작한다.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 2. 식사 전에 희석한 식초물을 마신다. 3. 식사 전에 채소를 먼저 먹는다. 4. 채소 다음에는 단백질과 지방을 먹는다. 5. 탄수화물은 식사의 마지막에 먹는다. 6. 식초, 채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순서대로 먹기 힘들거나 어쩔 수 없이 간식을 먹어야 한다면 탄수화물에 옷을 입혀서 먹는다. 경험상 이렇게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오기는 옵니다. 7. 식사를 마치고는 움직인다. 8. 단 음식을 먹고 싶다면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먹기보다 밥을 먹고 나서 마지막에 디저트로 먹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바로 걷는 게 힘들다면 종아리 운동을 추천합니다. 종아리를 옆으로가 아니라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해주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확 오르는 걸 줄일 수 있는데요. 휴스턴 대학교의 마크 해밀턴 박사님의 연구에 따르면 종아리의 가자미근은 신기하게도 혈당과 지방을 바로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또 이 종아리 운동을 식사 사이에 하게 되면 정상적인 지방 대사 속도를 2배로 증가시켜서 혈중 지방, VLDL,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데도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내 다리 길이에 맞고 바퀴가 없는 의자에 앉아주세요. 등을 기대셔도 좋습니다. 속도는 분당 60회, 그러니까 1초에 한 번꼴로 해주면 되고 2다리를 동시에 하거나 한 다리씩 번갈아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도 밥 먹고 나서 나가기 귀찮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앉아서 종아리 운동을 하는데요. 한 5분만 해줘도 다리에 혈액순환이 되는 느낌이 쫙 드는 게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영상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5월 보내세요.